안녕하세요. 장외 주식 홍 소장입니다. 운동, 산책 중에 들을 수 있도록 묶음화했습니다. 이번에는 스페이스X 영상 시작합니다. 인류의 화성이죠. 꿈 같은 얘기죠. 근데 이걸 현실로 만들려는 회사가 있습니다. 바로 스페이스X인데요. 요즘 투자 열기가 정말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쩌면 역사상 가장 큰 IPO가 될지도 모르는 이 스페이스X에 우리 한국 투자자들이 어떻게 올라탈 수 있는지 그 방법부터 조심해야 할 점까지 속 시원하게 다 알려드릴게요. 자, 첫 번째 주제입니다. 사상 최대 IPO가 온다.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1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하는 이벤트라고들 하거든요. 지금 우리 눈앞에 다가오고 있는 이 기회가 도대체 어느 정도 규모인지 한번 보시죠. 네, 바로 이 숫자입니다. 1조 9천억 달러. 지금 전 세계 금융시장이 이 숫자 하나 때문에 들썩이고 있어요. 이게 2026년으로 예상되는 스페이스X의 상장 가치인데 이걸 우리 돈으로 바꾸면 와, 2,500조 원이 넘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천문학적인 숫자죠.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요. 역사상 가장 컸던 IPO가 사우디 국영석유회사 아람코였잖아요. 그걸 그냥 훌쩍 뛰어넘는 수준입니다. 생각해보세요. 국가기관 산업도 아니고 민간 우주기업 하나가 이 정도 가치를 인정받는다. 이건 시장의 판이 완전히 바뀌고 있다는 신호예요. 단순히 덩치만 큰 게 아니라 IPO를 통해 모으려는 자금 규모도 역대급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질문. 도대체 스페이스X에 뭘 보고 이렇게 엄청난 가치를 매기는 걸까요? 그 비밀은 바로 회사를 이끄는 두 개의 강력한 성장 엔진에 있습니다. 이 두 사업이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면서 시너지를 내는 거죠. 이 표를 보시면 회사가 얼마나 미친 듯이 성장하고 있는지 바로 감이 오실 겁니다. 특히 저 스타링크 가입자 수 좀 보세요. 매년 거의 2배씩 늘어날 걸로 보고 있어요. 로켓 발사 횟수도 마찬가지고요. 그냥 모든 숫자가 하늘을 향해 쏘아 올린 로켓처럼 치솟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진짜 재밌는 건 회사의 체질 자체가 완전히 바뀌고 있다는 점이에요. 2026년쯤 되면 전체 매출의 거의 80%가 위성 인터넷, 바로 스타링크에서 나올 거란 전망입니다. 이건 뭘 의미할까요? 스페이스X가 더 이상 그냥 로켓 쏘는 회사가 아니라는 거죠. 전 세계를 잇는 거대한 통신 플랫폼 기업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두 사업의 관계를 보면 스페이스X의 전략이 아주 선명하게 보입니다. 기존의 로켓 발사 사업은 안정적으로 돈을 벌어다주는 든든한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요. 그 돈으로 연 80% 넘게 성장하는 스타링크에 투자해서 미래를 그리는 거죠. 하나는 안정성, 하나는 폭발력. 완벽한 조합 아닌가요? 자, 세 번째 파트입니다. 이제 가장 현실적인 질문으로 넘어가 보죠. 그래서 어떻게 투자하는데 이 엄청난 기회에 우리 한국 투자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 크게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볼게요. 스페이스X가 주식시장에 정식으로 데뷔하기 전에 미리 주주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인데요. 물론 각각의 방법마다 조건도 다르고 넘어야 할 산도 좀 있습니다. 경로를 한번 선택해 보시죠. 왼쪽은 직접 투자. 이건 비상장 주식을 거래하는 시장에서 직접 사는 건데 좀 복잡하고 돈도 많이 들지만 성공하면 대박을 노릴 수 있죠. 오른쪽은 간접 투자. 이건 이미 상장된 펀드를 사는 거라 훨씬 쉽고 소액으로도 가능해요. 다만 수익률은 좀 나눠 갖는 구조고요. 직접 투자를 하려면 보시는 것처럼 꽤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일단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적격 투자자라는 자격을 먼저 따야 하고요. 그 다음에 플랫폼을 정해서 주식을 팔려는 사람과 가격 흥정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끝판왕이 남았는데 바로 스페이스X 회사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네, 절대 쉬운 길이 아니죠. 직접 투자에서 가장 큰 허들이 바로 이 우선 매수권, 영어로는 ROFR이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이 스페이스X 직원한테 주식을 사기로 다 얘기를 끝냈어요. 그런데 갑자기 회사가 나타나서 그 가격에 우리가 살게 하면 그냥 그걸로 끝입니다. 여러분의 투자는 없던 일이 되는 거예요. 사실상 모든 거래의 키를 회사가 쥐고 있는 셈이죠. 그럼 간접 투자는 어떨까요? 훨씬 간단합니다. 대표적으로 ARKX라는 펀드가 있는데요.
이건 진짜 스페이스X 주식을 15% 정도 담고 있는 펀드예요. 이런 펀드를 사거나 아니면 아예 우주산업 전체에 골고루 투자하는 ARKX나 UFO 같은 ETF를 사는 방법도 있습니다. 스페이스X의 성장에 간접적으로 그리고 좀 더 안전하게 참여하는 거죠. 자, 네 번째 파트입니다. 이건 정말 중요해요. 우리 한국 투자자분들이 실제로 돈을 보내기 전에 반드시 꼭 확인해야 할 규제들입니다. 체크리스트라고 생각하고 하나씩 짚어보죠. 아까 직접 투자하려면 미국 플랫폼을 써야 한다고 했죠? 그럼 플랫폼을 이용하려면 미국 SEC가 정한 적격 투자자가 되어야 합니다. 쉽게 말해 연봉이 얼마 이상이거나 순자산이 얼마 이상이라는 걸 증명해야 해요. 왜냐하면 이런 위험한 비상장 주식 투자는 아무한테나 시킬 수 없다.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만 하라는 거죠. 만약에 국내에 있는 비상장 투자펀드에 가입하고 싶다면요. 그때는 한국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바로 개인 전문 투자자 자격인데요. 이건 미국 기준이랑은 또 달라요. 금융상품에 투자한 돈이 얼마 이상 있으면서 동시에 소득이나 자산 혹은 전문 자격증 같은 조건 중 하나를 더 만족해야 합니다. 좀 더 복합적인 기준이죠. 그리고 돈을 벌었다면 절대 잊으면 안 되는 게 있죠. 바로 세금입니다. 스페이스X 주식을 팔아서 이익이 생기면 그 이익에 대해 22%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이거 누가 알아서 떼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주식을 판 다음해 5월에 본인이 직접 국세청에 신고하고 납부까지 마쳐야 합니다. 이거 놓치면 가산세 폭탄 맞을 수도 있어요. 자, 이제 마지막 파트입니다. 투자의 3가지 위험. 아무리 좋아 보여도 투자는 항상 동전의 양면을 봐야 하잖아요. 장밋빛 미래만 볼 게 아니라 현실적인 위험도 냉정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스페이스X 투자에서 반드시 생각해야 할 3가지 위험, 지금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위험은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일론 머스크 리스크, 아시죠? CEO의 예측 불가능한 말이나 행동이 나사 같은 아주 중요한 정부 계약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 둘째는 기술적 실패의 위험, 이건 우주산업의 숙명이죠. 로켓 발사 한 번 실패하거나 위성이 고장나면 회사 가치에 정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거 너무 비싼 거 아니야? 하는 가치평가, 즉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입니다. 지금 버는 돈에 비해 너무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지적이죠. 자, 정리를 해보죠. 스페이스X는 그냥 하나의 회사가 아닙니다. 우주경제라는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여는 거대한 패러다임의 변화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엄청난 파도에 올라타려면 철저하게 공부하고 위험이 뭔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인류의 미래라는 꿈에 투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눈앞의 현실적인 위험을 더 크게 보시겠습니까? 그 거대한 질문에 대한 답은 결국 여러분 각자의 몫입니다. 이번에는 당근마켓, 중고플 개편, 당근마켓에 대하여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한국에선 돈을 정말 말 그대로 찍어내는데 해외에만 나가면 돈을 막 태우는 회사가 있습니다. 바로 당근 이야기인데요. 아니, 어떻게 한 회사에 이렇게 완전히 다른 2가지 스토리가 같이 있을 수 있을까요? 오늘 당근의 이 2얼굴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80%. 이 숫자가 모든 이야기의 출발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에서 중고 거래한다? 그럼 10의 8은 당근을 쓴다는 거예요. 이건 뭐 그냥 1등이다 이 수준이 아니죠. 그냥 시장 그 자체, 거의 뭐 생태계라고 봐야 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엄청난 제국을 만들 수 있었을까요? 근데 진짜 놀라운 건 따로 있습니다. 이 그래프 좀 보세요. 2024년에 당근이 376억 원 흑자를 냈거든요. 근데 같은 기간에 경쟁사들은요. 번개장터, 중고나라 다들 수백억씩 적자예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그냥 단순히 잘한다가 아니라 이 시장에서 혼자만 유일하게 돈을 벌고 있다는 뜻입니다. 와, 이거 좀 이상할 정도로 독보적인 거죠. 자, 그럼 이제 진짜 궁금해지죠. 아니, 다들 힘들다는데 어떻게 당근만 이 치열한 플랫폼 전쟁에서 돈을 벌고 있을까요? 그 비밀, 첫 번째 파트에서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그 비밀의 핵심, 바로 이 하이퍼 로컬이라는 단어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전국구로 노는 게 아니라 아주 그냥 우리 동네,
정말 걸어서 갈 수 있는 그 좁은 지역에 모든 걸 집중한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완전 디지털 동네 사랑방, 디지털 전봇대 게시판을 만든 거죠. 바로 옆집, 앞집 사람이랑 거래하니까 사기당할 걱정도 확 줄고 또 사람이 모이면 모일수록 우리 동네 맛집, 세일 정보 같은 꿀 정보가 막 쌓이잖아요. 이게 한번 돌아가기 시작하니까 멈출 수 없는 아주 강력한 엔진이 된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사람들을 잔뜩 모아놓고 돈은 대체 어디서 벌었을까요? 정답을 보면, 와, 진짜 놀랄 만큼 단순합니다. 매출의 99%, 네, 거의 전부가 이 지역 광고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동네 네일샵 원장님, 새로 개업한 치킨집 사장님이 바로 근처 사는 주민들한테 저희 가게 새로 열었어요. 한번 와보세요. 하고 광고하는 거죠. 정말 단순하죠? 근데 이게 엄청나게 강력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게 그냥 정체된 모델이 아니에요. 2024년 한 해에만 광고 매출이 무려 48%나 늘었습니다. 이건 뭐 동네 사장님들이 광고 효과를 정말 제대로 보고 있다는 뜻이겠죠. 자, 이 강력한 국내 수익 엔진, 이 돈 버는 기계로서의 당근을 꼭 기억해 두세요. 왜냐하면 지금부터 이야기의 진짜 반전이 시작되거든요. 모든 이야기에는 양면이 있는 법이죠. 이제 당근의 두 번째 얼굴을 볼 시간입니다. 한국에서 열심히 번 돈을 해외에서 말 그대로 태워버리고 있는 글로벌 사업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 표를 보면 딱 감이 오죠. 한국의 당근은 돈을 막 찍어내는 조폐 공사 같은데 해외의 캐롯은 돈을 태우는 소강로 같아요. 2024년 한 해에만 해외에서 245억 원을 까먹었습니다. 와, 정말 한 회사라고 믿기 힘든 완전히 다른 두 개의 재무제표가 지금 공존하고 있는 거죠. 물론 해외 사업이 그냥 놀고만 있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 캐나다에서는 사용자가 벌써 200만 명을 넘었어요. 대단하죠. 하지만 그 대가가 너무 큽니다. 캐나다 한 나라에서만 1년에 220억 원을 썼어요. 일본에서도 25억 원을 썼고요. 그러니까 사용자는 계속 늘어나는데 돈은 더 빠른 속도로 빠져나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일 심각한 문제는 뭐냐? 이렇게 쓴 돈을 앞으로 어떻게 벌어들일 건지 그 계획, 그러니까 수익 모델이 아직 없다는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투자자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쪽에서는 돈을 착실하게 벌어오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그 돈을 계속 갖다 쓰고 있어요. 이런 회사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 두 얼굴을 가진 당근, 과연 진짜 가치를 얼마로 매겨야 할까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던져야 할 3조 원짜리 질문입니다. 이 회사가 걸어온 길을 보면 정말 입이 떡 벌어집니다. 2016년에 80억 원으로 평가받던 회사가요, 불과 5년 만인 2021년에 무려 3조 원의 가치를 인정받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뜨거운 유니콘 기업이 탄생한 순간이었죠. 하지만 시장의 생각은 그때와는 조금 달라진 것 같아요. 아직 상장 전이지만 주식이 거래되는 장외 시장, 여기서는 분위기가 좀 차갑거든요. 한때 3조 원을 찍었던 기업 가치가 지금은 2조 원대 초중반까지 내려와 있어요. 이건 뭘까요? 투자자들이 당근의 잠재력은 인정하지만 동시에 뭔가 좀 불안해하고 있다는 아주 명확한 신호라고 볼 수 있죠. 그럼 투자자들은 도대체 뭘 불안해하는 걸까요? 딱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그래, 좋은 회사인 건 알겠어. 근데 이미 너무 비싼 거 아니야? 하는 이 높은 몸값에 대한 부담. 둘째, 수익의 99%가 광고에 쏠려 있으니까 만약에 경기가 안 좋아지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감. 그리고 마지막, 아마 이게 제일 클 텐데요. 한국에서 번 돈으로 해외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거, 이거 언제까지 계속해야 돼? 바로 이 글로벌 사업에 대한 걱정입니다. 자, 지금까지의 상황을 다 종합해보면 당근 앞에는 과연 어떤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이제 마지막으로 앞으로 당근이 가야 할 길을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앞으로 당근이 다시 3조 원, 그 이상의 가치를 인정받으려면요, 이 세 가지 숙제를 반드시 풀어야 합니다. 첫째, 지금 돈을 벌어다주는 국내 광고 사업이라는 이 캐시카우를 굳건히 지켜내야 하고요. 둘째, 당근페이 같은 신사업을 키워서 광고 말고 다른 수익 파이프라인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어렵고 중요한 마지막 숙제, 바로 해외에서 돈을 태우는 게 아니라 돈을 벌어올 방법을 찾아내는 거죠. 결국 모든 이야기는 이 하나의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당근은 그냥 지금처럼 한국에서 돈 잘 버는 아주 유용한 국민 앱으로 남는 것에 만족해야 할까요? 아니면 한국에서 성공한 이 하이퍼로컬이라는 아주 독특한 모델로 정말 페이스북이나 아마존처럼 세계 시장을 제패하는 그런 글로벌 챔피언이 될 수 있을까요? 앞으로 당근이 내릴 선택이 이 회사의 운명을 결정하게 될 겁니다. 이번에는 야놀자. 여행 플랫폼 야놀자 시작합니다. 자, 15조 원. 우리나라 여행앱 하나가 나스닥에서 이 어마어마한 가치를 인정받겠다고 나섰습니다. 근데 이게 과연 가능한 숫자일까요? 오늘 야놀자가 던진 이 야심찬 승부수, 그 속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숫자 15조 원입니다. 이게 그냥 우리 목표는 이겁니다 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테크 스타트업 역사상 아마 가장 대담한 목표 중 하나일 거고요. 우리는 여러분이 아는 그런 여행 앱이 아닙니다 라는 뭐랄까 하나의 선언 같은 거죠. 근데 이 15조라는 숫자를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우리가 먼저 답해야 할 질문이 하나 있어요. 야놀자, 과연 그냥 여행회사가 맞을까요? 우리가 아는 그 회사가 맞나? 아니면 뭔가 전혀 다른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걸까요? 사실 이 질문에 모든 답이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파트, 바로 그 15조 원짜리 질문입니다. 이 야망과 현실 사이에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보시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회사가 목표로 내세운 건 15조 원인데 현재 시장에서 보는 가치는 약 3조 원대예요. 중간에 무려 12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갭이 있는 거죠.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한쪽은 이 회사의 기술과 미래를 봐라 하는 거고 다른 한쪽은 아니 지금 당장 버는 돈을 봐야지 하는 거예요. 바로 이 12조 원의 간극이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가장 큰 수수께끼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파트입니다. 예약앱, 그 너머. 이 어마어마한 몸값의 비밀을 풀려면요.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야놀자의 숨겨진 엔진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우리가 보통 야놀자 하면 뭘 떠올리죠? 그렇죠. 그냥 숙소 예약하는 앱. 근데 그건요. 정말 빙산의 일각일 뿐이에요. 물 위로 보이는 작은 부분이라는 거죠. 진짜는 물 밑에 있습니다. 전 세계 호텔과 여행사들을 보이지 않게 움직이는 거대한 기술 사업, 그게 바로 야놀자의 진짜 모습입니다. 야놀자의 사업 구조를 보면 크게 세 덩어리로 나눌 수 있어요. 첫째가 우리한테 익숙한 소비자들 상대하는 플랫폼 사업, 그리고 둘째가 호텔 같은 기업들한테 소프트웨어를 파는 B2B, 엔터프라이즈 사업, 마지막으로 전 세계 여행 상품들을 연결해주는 유통사업.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거 15조 원의 근거가 되는 건 바로 저 두 번째, B2B 기술 사업입니다. 소비자 쪽 사업을 보면요. 이 그림처럼 움직였어요. 원래 숙박 예약에 강했던 야놀자가 항공권이랑 티켓에 강한 인터파크를 인수하고 거기에 AI 여행 설계 기술을 가진 트리플까지 합쳐서 놀 유니버스라는 하나의 거대한 슈퍼앱을 만들었습니다. 말 그대로 여행의 시작부터 끝까지 전부 우리 손 안에서 해결하게 만들겠다 이런 야심인 거죠. 그리고 아까 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했던 B2B 사업의 핵심이 바로 이 SaaS라는 모델입니다. 이게 뭐냐면 소프트웨어를 파는 게 아니라 뭐랄까 월세처럼 빌려주는 거예요. 호텔 입장에선 한 번에 큰 돈 들여서 살 필요 없이 매달 구독료만 내면 되고요. 야놀자 입장에선 한 번 팔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매달 꼬박꼬박 돈이 들어오는 거죠. 투자자들이 왜 여기에 열광하는지 아시겠죠? 안정적으로 계속해서 돈이 들어오니까요. 자, 세 번째 파트, 돈의 흐름입니다. 그럼 지금까지의 이야기들이 그냥 희망회로가 아니라 진짜인지, 실제 숫자들이 이걸 증명해주고 있는지 한번 따라가 보죠. 와, 이 숫자 좀 보세요. 1782%. 오타가 아닙니다. 2024년 영업이익 성장률이 이래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그동안 돈을 엄청나게 쏟아 부으면서 투자를 해왔는데 이제 그게 드디어 이익으로 터져나오기 시작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인 거죠. 회사가 이제 돈을 버는 단계로 완전히 들어섰다는 뜻입니다. 더 재미있는 건 이겁니다. 이익이 어디서 나는지를 봐야죠. 이 그래프를 보시면 쉽게 말해 얼마나 남는 장사냐를 보여주는 건데 B2B 클라우드 사업의 이익률이 B2C 플랫폼 사업보다 훨씬 높죠. 이게 바로 야놀자가 계속해서 외치는 우리는 그냥 예약 앱이 아니에요.
돈 잘 버는 기술 회사입니다. 이 주장의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근데요, 사실 야놀자의 진짜 힘을 보려면 매출보다 더 중요한 숫자를 봐야 합니다. 바로 TTV, 총 거래액이라는 건데요. 이건 야놀자가 직접 가져가는 돈이 아니라 야놀자 시스템을 통해서 오고 가는 돈의 전체 크기를 말하는 거예요. 시장에서 얼마나 큰 영향력을 가졌는지 보여주는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죠. 자, 그 규모가 얼마냐? 2024년에 무려 27조 원입니다. 1년 만에 186%가 늘어난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바로 이 막대한 돈과 데이터의 흐름, 이게 바로 야놀자가 우리는 여행회사가 아니라 글로벌 기술회사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가장 큰 자신감의 원천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좋은 이야기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당연히 반대편 이야기도 들어봐야겠죠. 이 야심찬 계획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 아주 심각한 리스크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지금 야놀자가 넘어야 할 산들이 꽤 많습니다. 우선 국내에서는 갑질 논란으로 공정위 조사를 받고 있고요. 가장 큰 투자자인 소프트뱅크는 이제 슬슬 투자금 회수해야지 하고 압박하고 있죠. 또 기술 개발에 돈을 엄청나게 쏟아붓고 있어서 인건비 부담도 만만치 않고요. 해외로 나가면 부킹닷컴이나 아고다 같은 공용들이 버티고 있습니다. 쉬운 싸움이 절대 아니죠. 그리고 이건 그냥 그럴 수 있다는 가능성이 아닙니다. 실제로 공정위에서 중소 호텔들에 대한 불공정 행위 때문에 과징금을 부과했어요. 이게 앞으로 닥쳐올 더 큰 규제 리스크의 신호탄일 수도 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이 모든 걸 종합해보면 딱 한 가지 질문으로 귀결됩니다. 야놀자를 도대체 어떤 회사로 봐야 하는가? 플랫폼 회사냐? 아니면 기술 강자냐? 이 정의에 따라서 가치가 하늘과 땅 차이로 갈리는 거죠. 투자자들 앞에는 지금 딱 두 개의 스토리가 놓여 있습니다. 왼쪽은 플랫폼 이야기. 그냥 한국 시장에서 경쟁하고 규제받는 잘 쳐줘도 3조에서 5조 원짜리 여행 앱이라는 거죠. 오른쪽은 테크 이야기. 이건 스케일을 다릅니다. 오라클 같은 글로벌 IT 공용과 경쟁하면서 전 세계 여행 산업의 판도를 바꾸는 15조 원 이상의 가치를 가진 기술 기업이라는 스토리입니다. 시장 전문가들의 의견도 결국 하나로 모아집니다. 말로만 하지 말고 숫자로 보여줘라. 10조, 15조 같은 가치를 인정받고 싶으면 그 자랑하는 클라우드 사업이 진짜로 세계 시장에서 먹힌다는 걸 돈 버는 숫자로 증명해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야놀자의 진짜 모습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 핸드폰에 깔려있는 그 익숙한 예약 앱일까요? 아니면 그 뒤에 숨어서 전 세계를 무대로 띄고 있는 거대한 기술 기업일까요? 결국 그 정답은 우리가 내리는 게 아닙니다. 곧 있을 나스닥 상장이 이 모든 논쟁의 최종 심판대가 될 겁니다. 시장의 냉정한 투자자들이 과연 어떤 스토리에 자신의 돈을 걸지 그걸 지켜보면 되겠죠? 야놀자의 15조 원짜리 승부수, 그 결과는 바로 월스트리트에서 결정될 겁니다. 이번에는 바디프렌드. 안마의자 주도주 바디프렌드 시작합니다. 여러분 혹시 한 회사가 시장을 압도하는 혁신가이면서 동시에 스스로를 무너뜨리는 괴물이 될 수도 있다는 거 상상해 보셨나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야기는요. 바로 이 모순을 온몸으로 보여주고 있는 기업, 바디프렌드에 대한 겁니다. 자, 보시면 이 회사의 모순이 딱 드러나죠. 한쪽에서는요. 치료 보조기기 분야에서 무려 800개가 넘는 특허로 압도적인 기술력을 뽐내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한쪽을 보면 기업 공개, 즉 IPO를 3번이나 실패하면서 지배구조가 얼마나 엉망인지를 보여주고 있죠. 도대체 어떻게 한 회사에 이렇게 극단적인 두 얼굴이 같이 있을 수 있는 걸까요? 자, 그럼 먼저 이 회사의 정말 대단한 점, 그 눈부신 면부터 한번 깊게 들여다볼까요? 이들이 어떻게 안마의자라는 시장 자체를 새로 만들었고 이제는 그 시장의 미래까지 그려나가고 있는지 말이죠. 이게 진짜 놀라운데요. 바디프렌드가 등장하기 전에 우리나라 안마의자 시장 규모는 한 200억 원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이걸 무려 1조 원짜리 산업으로 키워낸 장본인이 바로 바디프렌드입니다. 50배를 키운 거죠. 공격적인 마케팅이랑 끊임없는 기술 혁신으로 안마의자는 아재들 물건이라는 인식을 완전히 뒤집어 버린 겁니다. 그 혁신의 중심에 뭐가 있냐? 바로 이 로보틱스 테크놀로지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그냥 주무르고 두드리는 그런 기계가 아니에요.
팔다리 마사지 부분이 따로따로 움직이면서요. 사용자 몸을 쭉쭉 늘려주는 스트레칭에 심지어 코어 운동 효과까지 줍니다. 바디프렌드가 스스로를 그냥 안마의자 회사가 아니라 헬스케어 로봇 기업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이런 기술에 대한 집념은 이 숫자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연구개발, R&D에 쏟아부은 돈만 무려 1,000억 원입니다. 1,000억 원! 이게 그냥 돈 좀 썼네 이 정도가 아니고요. 업계 평균의 2배가 넘는 금액이에요. 한마디로 다른 회사들은 아예 따라올 생각도 못하게 기술의 벽을 높이 쌓겠다는 그런 전략인 겁니다. 자, 이 그래프를 보시면 그 차이가 그냥 한눈에 들어오죠. 지난 10년간 치료 보조기기 분야 특허 개수를 보면요. 바디프렌드가 803건으로 압도적 1위입니다. 2위인 세라젬이나 대기업인 LG전자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죠. 이건 뭐 거의 아무도 넘볼 수 없는 성벽, 기술적 해자를 완벽하게 구축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이제 동전의 뒷면을 봐야 할 시간입니다. 이 모든 엄청난 기술력에 아주 짙은 그림자를 드리고 있는 내부의 문제. 바로 난장판이 된 이사회 이야기입니다. 이 갈등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보려면 이 역사를 좀 살펴봐야 하는데요. 원래 창업주가 잘 운영하다가 2015년에 사모펀드인 VIG 파트너스가 최대 주주가 됩니다. 이때부터 경영권 분쟁의 씨앗이 심어진 거죠. 그리고 2022년 또 다른 컨소시엄으로 주인이 바뀌면서 이 갈등이 그냥 전면전으로 터져버린 겁니다. 지금 상황이 얼마나 꼬여 있냐면요. 이게 그냥 1대 주주랑 2대 주주인 창업주가 싸우는 그런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1대 주주인 투자회사, 그 안에서도 또 투자자들끼리 싸우고 있어요. 말 그대로 누가 진짜 주인인지도 헷갈리는 거미줄처럼 얽히고 설킨 분쟁인 거죠. 서로 고소한 내용을 보면 와, 진짜 신박합니다. 창업주는 회사 돈 37억 원을 횡령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고요. 새로운 최대주주 측 대표는 무려 195억 원을 빼돌리고 사기까지 쳤다는 혐의로 맞서고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향해 칼을 겨누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결국 이런 내부 싸움이 뭘 망가뜨렸냐? 바로 회사의 미래, 상장의 길을 막아버린 겁니다. 2019년에 거래소가 내부 통제가 부실하고 주주 보호가 미흡하다면서 퇴짜를 났고요. 지금은 이 소송전 때문에 세 번째 시도조차 아예 멈춰버렸습니다. 투자자들은 돈이 그대로 묶여버린 거죠. 자, 그럼 이제 이 모든 드라마가 숫자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볼까요? 재무제표를 보면요. 이 회사의 혁신과 기능 부전이라는 두 얼굴이 정말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자, 이 표를 한번 보세요. 맨 위에 매출 4.1% 성장했죠. 그 아래 영업이익, 그러니까 본업으로 번 돈은요. 와, 무려 34.6%나 늘었어요. 여기까지 보면 완전 성공 스토리 같잖아요. 그런데 맨 밑에 최종 성적표인 당기순이익을 보면 마이너스입니다. 적자를 냈죠. 바로 이 극명한 대비가 이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좋은 소식은 본업은 진짜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영업이익이 이렇게나 늘었다는 건 그만큼 제품이 잘 팔리고 회사의 핵심 경쟁력이 탄탄하다는 증거거든요. 그런데 바로 여기서 기가 막힌 반전이 나옵니다. 그렇게 본업으로 돈을 잘 벌어놓고 회사는 최종적으로 47억 원 손실을 봤어요. 아니 도대체 그 많던 이익 다 어디로 증발해버린 걸까요? 그 해답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한마디로 경영권 다툼하느라 들어간 막대한 소송 비용, 법률 비용이 회사가 기술력으로 열심히 벌어들인 돈을 그냥 다 까먹어버린 거예요. 이사회에서 벌이는 전쟁 비용이 회사의 이익을 통째로 집어삼키고 있는 거죠. 자, 그럼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이걸 보면 정말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이 회사의 가치, 도대체 어떻게 봐야 할까요? 한쪽엔 눈부신 기술력이 있고 다른 한쪽엔 골치 아픈 짐이 있는 셈이니까요. 이 회사를 좋게 보는 쪽, 그러니까 불 케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 그래도 기술력은 독보적이잖아. 그리고 배당도 10%나 줘. 반면에 안 좋게 보는 베어 케이스는 딱 잘라 말하죠. 소송 리스크가 이렇게 큰데 상장도 불투명한데 무슨 투자냐. 바로 이런 경영 문제 때문에 회사가 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거버넌스 디스카운트가 생기는 겁니다. 시장의 생각을 가장 잘 보여주는 말이 아닐까 싶은데요. 한 익명의 주주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경영진이 바뀌지 않으면 상장은 꿈도 꾸지 마라. 시장의 분위기가 딱 이렇다는 거죠. 결국
이 모든 이야기를 관통하는 질문은 하나로 모아집니다. 이 똑똑하고 대단한 로봇이 자기를 만든 이 혼란스러운 창조주들의 소나기에서 과연 벗어날 수 있을까요? 바디프렌드의 미래는 아마 이 질문에 대한 답에 달려 있을 겁니다. 이번에는 빗썸. 코인 거래소인 빗썸 시작합니다. 여러분, 한때 업계의 왕좌를 차지했지만 지금은 2인자로 물러난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이 왕좌를 되찾기 위해 정말 거대한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바로 기업 공개, IPO인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빗썸의 야심찬 계획이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 그 안에 숨겨진 리스크는 뭔지 하나씩 파헤쳐보죠. 자, 그래서 우리가 던져야 할 핵심 질문은 바로 이거예요. 한때 추락했던 거인, 빗썸은 과연 왕좌를 되찾고 이 시장의 판도를 완전히 뒤집을 수 있을까요? 일단 지금 판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부터 보시죠. 이 그래프 하나면 모든 설명이 끝납니다. 업비트가 시장의 70% 이상을 꽉 잡고 있는 거대한 골리앗이라면 빗썸은 이제 막 볼팔매를 든 다윗 같은 상황인 거죠. 넘어야 할 산이 얼마나 높은지 한눈에 딱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다윗, 빗썸은 도대체 무슨 계획을 갖고 있는 걸까요? 빗썸이 준비한 반격의 시나리오,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빗썸의 목표는 아주 명확합니다. 딱 하나예요. 그동안의 어두웠던 과거를 싹 지우고 IPO라는 관문을 통과해서 제도권 금융시장의 중심으로 당당하게 들어가겠다. 바로 이겁니다. 자, 그럼 이 엄청난 컴백을 가능하게 만든 동력이 뭘까요? 지금부터 빗썸의 드라마틱한 턴어라운드를 이끈 3개의 강력한 엔진을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엔진, 바로 실적입니다. 불과 몇 년 전이죠. 2022년에 빗썸은 148억 원이 넘는 영업 손실을 냈어요. 완전 수렁에 빠져 있었죠. 그런데 바로 다음 슬라이드를 한번 보세요. 이게 말이 되나요? 2024년에는 무려 1,300억 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냅니다. 그야말로 극적인 흑자 전환에 성공한 거죠. 진짜 믿기 힘든 반전입니다. 그리고 이게 그냥 한 번 반짝하고 끝난 게 아니에요.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2025년 상반기에도 계속해서 좋은 이익을 내면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잖아요. 이건 빗썸의 기초 체력이 완전히 회복됐다는 아주 명백한 증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엔진은요, 이건 진짜 신의 한 수라고 불릴만 합니다. 빗썸이 실명계좌 파트너를 NH농협은행에서 우리나라 최대 은행인 KB국민은행으로 바꿨거든요. 이게 그냥 파트너만 바꾼 게 아니라 3천만 명이 넘는 엄청난 잠재 고객풀에 바로 연결되는 고속도로를 뚫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바로 나타났습니다. 제휴 딱 하자마자 며칠 만에 1조 7천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빗썸으로 그냥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 돈이 들어온 효과가 시장 점유율에서 그대로 아주 그냥 폭발해버렸습니다. 10%대에 머물던 점유율이 순식간에 28%대까지 수직으로 상승했죠. 거인 업비트와의 격차를 의미 있게 좁힌 겁니다. 파트너 교체 하나다 시장의 판을 뒤흔들어 버린 거죠. 자, 세 번째 엔진은 빗썸의 가장 아픈 손가락이었던 문제를 해결한 겁니다. 바로 오너 리스크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회사 오너와 관련된 법적인 문제나 평판 문제가 회사의 가치를 깎아내리는 걸 말해요. 이건 그냥 이미지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큰손 투자자들의 투자를 막는 아주 결정적인 족서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이 지긋지긋한 리스크가 최근에 거의 다 사라졌어요. 이 타임라인을 좀 보시죠. 핵심적인 혐의들에 대해서 법원이 연달아 무죄나 면소 판결을 내린 겁니다. 말 그대로 빗썸을 꽁꽁 묶고 있던 가장 큰 법적 족쇄가 풀려버린 거죠. IPO로 가는 길에 가장 큰 장애물이 사라진 셈입니다. 자, 이렇게 강력한 엔진 3개를 딱 장착하고 빗썸은 이제 최종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바로 코스닥 시장 상장, 이 게임 체인저를 향해서요. 근데 여기서 궁금한 게 생기죠. 아니, 이렇게 변동성 큰 암호화폐 자산을 다루는 회사를 어떻게 상장시킨다는 걸까요? 까다로운 규제 당국이랑 투자자들을 어떻게 만족시키죠? 빗썸이 내놓은 답은 인적 분할이라는 아주 똑똑한 카드였습니다.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회사를 2개로 쪼개는 거예요.
상장 심사를 받을 순수 거래소 사업이랑 변동성 큰 투자를 담당하는 투자 전문 회사로요. 이렇게 깔끔하게 상자를 나누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규제 당국이나 투자자들한테 아주 명확한 메시지를 주는 거거든요. 우리가 상장하려는 건 위험한 투자 회사가 아니라 투명하고 안정적으로 관리되는 금융 플랫폼입니다 하고요. 이게 바로 IPO 승인 가능성을 최대로 끌어올리는 최고의 전략인 셈이죠. 자, 하지만 당연히 좋은 얘기만 있을 순 없겠죠. 이제부터는 우리가 정말 냉정하게 봐야 할 심각한 리스크들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 저울을 보시면 빗썸 투자의 핵심이 한눈에 보입니다. 왼쪽에는 IPO 성공과 성장이라는 엄청난 기회가 있고요. 오른쪽에는 크립토 윈터나 규제 같은 만만치 않은 리스크가 있죠. 그야말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의 전형입니다. 그리고 이 문장이 아마 가장 근본적인 리스크를 말해줄 겁니다. 빗썸의 실적은 암호화폐 시장과 90% 이상 같이 움직인다는 거죠. 다시 말해 시장에 얼어붙으면 빗썸의 수익도 같이 얼어붙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도적인 한계를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나온 모든 정보를 한번 종합해보죠. 투자자로서 우리는 어떤 마지막 질문을 던져야 할까요? 우리가 봐야 할 더 큰 그림은 바로 이거예요. 빗썸이 지금 하려는 건 단순히 코인을 사고 파는 거래소가 되겠다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다가올 디지털 자산 시대에 없어서는 안 될 은행이나 증권사 같은 핵심 금융 인프라가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빗썸에 투자하는 건 미래 금융의 판도를 읽는 현명한 선택일까요? 아니면 그저 시장의 타이밍에 모든 걸 거는 아주 위험한 도박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이제 여러분 각자의 몫입니다. 감사합니다. 학습해서 좋은 결과로 대박을 기원합니다.